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빨리지 않고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반드시 예산으로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곡간사정은 괜찮은지,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는 과연 도움이 되는지 정황근 농림축산부 축산식품부 장관 모셔서 자세히 얘기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초과 생산된 쌀, 이 남는 쌀을 정부가 세금으로 꼭 사들이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3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요양권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사태가 일으킨 가장 큰 걱정들 가운데 하나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후위기, 그리고 세계의 곡창으로까지 불리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수급, 그리고 우리의 식량 안보 상황, 이게 많이 궁금한데요. 장관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네. 쌀은 지금 뭐 사실 남아도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제 식량이라고 하면 이제 밀, 콩 뭐 이걸 합쳐서 우리가 식량이라고 그러는데, 밀은 지금 뭐 1%밖에 안 되고 작업률이 네. 99%를 외국에서 사다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콩도 뭐 2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우리나라가 식량 이 안보 측면에서는 상당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식량 주권의 위기인데, 이 전쟁 상황도 그렇고요. 네. 좀 기후 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그 식량 자급률은 4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축의 사료, 곡물까지 포함해서 그걸 곡물 자급률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2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가축이 먹는 사료를 위해서 1,800만 톤 가까이 매년 사와야 되는데, 이건 거의 100% 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이런 공급망 교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요. 조금 뭐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네. 아직도 뭐 곡종별로 30%에서 50% 정도가 평년도 더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식량 안보라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최소한 우리 국민이 먹는 거는 절반 정도는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사료 곡물을 포함해서 나머지는 공급망을 이제 뭐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뭐 이렇게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골고루 확보하는 네. 그런 정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네. 좀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이 방송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텐데, 요즘 뭐 안 오르는 게 없다. 다 이 네. 전반적으로 물가가 아주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유독 우리 시장 쌀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장관님? 그 기본적으로
쌀이 남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뭐 국민 1인당 1년에 지금 98년, 지금부터 한 25년 전만 해도 네. 100kg 정도를 1인당 평균 소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56kg까지 떨어졌고. 절반 가까이 떨어지죠. 예. 그렇고. 그 대신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육류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그 세 가지 육류 소비량은 60kg입니다. 그러니까 쌀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우리 농업 여건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그 재정을 투입을 해서 쌀 중심으로 지금 농업 구조를 바꿔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쌀 소비가 주는 상황이 되니까 소비가 주는 거에 비해서 생산은 거의 주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장에서 이 과잉 구조가 지금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쌀을 특히 그 밥쌀의 경우에 사람이 먹는 밥쌀의 경우에 매년 20만 톤 이상 남는 구조가 되니까 네. 가격이 다른 곡물은 다른 작물은 다 올라가는데 글쎄요. 쌀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 절대 다수 의석, 169석 뭐 그 이상이죠. 이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를 한 뒤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요양권은 찬성 10인, 나머지 기권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헌법 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한다. 에 굉장히 막중한 예외를 지금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통과를 시킨다면요. 과연 그럴 만큼의 정책적, 정무적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조정원 의원의 얘기도 있었지만 민주당은 식량 안보와 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라면서 이른바 시장격리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장관님의 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쌀이 이렇게 남는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네.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사줘야 된다. 그러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벼농사는 기계화가 99% 이상 100% 거의 기계가 완료된 품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품목보다 농사 짓기가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품목이고 그다음에 논의 상태가 여름철에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자라는 유일한 작물이 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으로 옮겨가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 우리가 콩이나 밀이나 이런 쪽으로 재배를 늘려야 네. 쌀도 수급 균형을 맞추고 그다음에 우리 식량 안보 차원에서 다른 품목 수입하는 양도 줄일 수 있고 네. 근데 여러 가지 장점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남는 쌀에다가 저렇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러면 남는 거를 더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네, 받아들일 네. 수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걸 의무적으로 정부가 남는 쌀을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하게 되면 생산이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줄어들어야 될 게 덜 줄거나. 그렇네요. 그 얘기는 소비는 계속 줄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잉량이 자꾸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더 투입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밀콩으로 넘겨야 될 그런 면적도 사실은 쌀로 남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재배가 쉬우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식량 안보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청년농 육성이라든가 스마트팜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SOC 뭐 저수지 같은 거 이 리모델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참 재정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정작 필요한 쪽에 써야 우리 농업 발전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해서 오랫동안 지금 이제 야당 측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 네네. 아직도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장관님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면 쉽게 말해 쌀이 남아도는 실태는 알겠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걸 세금으로 사줘라 이런 주장인 건데 상식적으로도 앞뒤가 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제 어떤 대안을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앞으로 더 하실 생각인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 사람이 먹는 밥살이 남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거는 쌀 대신 뭐 콩이나 조사료나 뭐 또 겨울철에 밀 같은 이런 품목으로 논에서 다른 작목 재배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네네. 그게 사실은 현재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책적인 수단을 강구를 해서 네. 우리 농업인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익직불제라는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가루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루쌀을 매개로 해서 이거는 그 밥쌀용이 아니고 벼는 벼인데 그렇죠. 밀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그것도 이모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가루쌀 재배도 늘리고 겨울철에 거기에 이모작도 하고 하면서 네. 밀 수입을 대폭 줄이자. 네. 그다음에 가루쌀 재배가 어렵다고 하면은 밀하고 콩을 이모작을 하자. 네.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기존 직불제의 플러스로 지금 헥타당 250만 원,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 250만 원을 드리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금년에 지금 만들어서 금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년에 약 1,120억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밥쌀은 줄이면서 네. 다른 품목의 생산은 늘리고 하면 쌀 가격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또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네네.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고 밀, 콩의 이런 그 다른 생산량을 늘림으로 해서 우리 식량 자급률도 높일 수 있고 네. 뭐 일석 몇 조가 될 수 있는 그렇네요. 거죠. 네. 일석다조. 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아주 열심히 수단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저희가 교수 한 분의 견해는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근시안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소비자는요, 매년 세금으로 나가야 되고 또 값을 비싸게 주고 살아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정부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유통업체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손해예요. 장기 봤을 때는 농민도 손해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이 교수의 견해 또 학계의 다른 연구자들 또 연구소 등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도 저희가 몇 개 취재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견해를 보면요. 모든 농산물을 시장에서 가격이 안정되도록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쌀만 예외를 둘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 쌀에 집중되어 있는 정책과 예산은 문제는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쌀이라는 특정 품목 중심의 정책에서 아까 장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식량 중심의 정책으로 이제 전환해서 나가야 된다 이런 그 다양한 견해를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는 도중에 아까 우리 장관님이 소개해 주신 이제 그 네. 가루쌀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네. 저희가 갖다 놨는데 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3.5%의 기준은 정확히 짚을 수가 없다. 도대체 3.5%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같은 분은 수요 예측과 생산량 집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인데 너무 통계에 대한 지나친 맹신이 있다. 이 견해에 대한 장관님 그 입장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내세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골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벼를 수확을 해보니까 네. 수확을 앞두고 이제 조사를 해야 되겠죠. 내년도 금년에 수확을 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국민들이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수요량이 예측이 되거든요. 네. 수요량보다
3% 이상 초과 생산되면 또는 가격이 그러니까 초과가 생산이 되면 가격도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5% 이상 가격이 하락하면 그 남는 양을 네.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해라. 이게 이제 골자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 법이 처음에 법안이 나오면서 우리 농업인들도 아 이렇게 되면은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겠구나. 네. 그래서 상당히 찬성 분위기였어요. 초기에는. 네네. 그리고 우리 농민 단체들도 대체로 이렇게 되면은 좀 벼농사도 안심하고 짓겠구나. 뭐 그렇게 찬성들을 했는데 네. 아까 전문가 교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이제 분석을 들어보면 예.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과잉 구조가 더 심화된다. 더 많이 남게 되고 결국에는 그 남는 쌀을 가격을 어느 정도 정부가 지지하려면 네네.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돈을 써야 되고 네. 근데 이런 과잉 구조가 심화되면 정부가 사주게 되면 뭐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 또는 태국의 사례 이런 걸 보면 결국은 가격이 떨어진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모델을 돌려봤더니 최근 5년간 평균 가격보다 앞으로 10% 정도 쌀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부가 그거를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농업인들한테 계속 설명을 했어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를. 그래서 최근에는 우선 농민단체들이 그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단체가 이 법 강행하면 안 된다. 재고하자. 네.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고 일선의 농업인들도 많은 농업인들이 네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들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네. 이거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다음에 우리 농업인들이 벼농사만 하는 게 아니고 축산도 있고 뭐 양봉도 있고 원예도 있고 다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품목하고의 형평성은 뭐냐. 네. 조금 전에 설명이 나왔듯이. 네네. 그래서 지금 농업 현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재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서도 저걸 충분히 좀 검토는 하고 있을 거로 봅니다. 그 민심을 잘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쌀과 관련해서 밥쌀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은 뚜렷한 수단이 없었습니다. 네. 그냥 우리 농업인들한테 다른 작물을 심으면 일시적으로 2, 3년 정도 논에 타작물 심으면 보조를 해드리고 하는 선에서 그쳤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지금 가져오신 거. 네, 가루쌀로 만든 지금. 근데 네, 겉으로 여러 가지가 보기에는 나왔습니다. 제과소에서 저희가 이게 만든 그 고급빵이나 그 똑같습니다. 바게트 느낌이 있는데 좀 설명을 장관님께서 좀 주시면 어떨까요? 그 가루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농촌진흥청장 할 때 2016년에 네. 이 품종이 그 육종가들이 육종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로 나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품종으로 등록이 됐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건 한 품종밖에 없어요. 아, 우리만의 네. 고유한 거네요. 네, 이게 뭐냐면 쌀은 우리가 이렇게 빵을 만들 수 있어요. 쌀로도. 그렇죠. 일반 쌀로. 쌀빵 있죠. 그러면 그 가루를 내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반드시 물에 불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어머니가 뭐 명절 같은 때 떡 하신다고 그러면 전날 이렇게 큰 다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렇게 함지죠, 함지. 네, 함지에다가 예. 불려가지고 그걸 그 다음날 물을 빼서 가져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쌀가루, 밀은 바로 가루를 내죠. 그냥 제분기에 넣으면 되는 건데 쌀은 가루를 내려면 반드시 물에 불려야 돼요. 그렇네요. 그래서 으깨서 가루를 내고 다시 건조시켜야 되고 복잡합니다. 거기서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네요. 그다음에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큰 기업들이 이쪽에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이 가루쌀은 네. 겉으로는 쌀인데 세포 구조가 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아니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그 과자니 빵이 밀가루 그 고급빵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가루쌀은 밥으로는 안 됩니다. 아, 네. 물에 들어가면 바로 죽이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있는 유용한 품목인데 더 좋은 거는 모내기하고 3달 반이면 수확을 합니다. 아, 그 굉장히 그 짧죠. 재배 기간이 짧네요. 한 달 반이나 짧아요. 네, 그럼 이모작 이상이 그렇지, 가능한- 그렇지. 바로 네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모작을 넓게 못하는 이유는
밀을 예를 들면 겨울철엔 밀을 심죠. 네. 밀을 언제 수확하냐면 6월 중순에 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모내기는 5월 말에서 그렇죠. 6월 초에 합니다. 좀 빨리 하죠, 그보다. 중북이 되니까 못 네네. 하죠. 남부 일부 지방 빼놓고는 이 무작을 못 합니다. 네. 근데 이 가루쌀은 밥쌀보다 한 달 늦게 모내기를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가 모내기 적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 예. 수확은 일주일 빨라요. 예. 한 달 먼저 심은 것보다 수확이 일주일 정도 빨라요. 그런 장점이 있고. 있고 예. 그다음에 세포 구조가 밀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제분도 이거는 물에 불리는 게 아니고 밀가루 제분기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22일 날 우리 저 각 언론사 기자분들 모시고 실제 제분을 이번에 할 거예요. 그러면 따로 제분기를 안 사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지. 네. 기존 제분기에다가 네네. 쓰니까 그 비용 늘어날 이유가 없죠. 저도 먹어보고는 싶은데 맛은 어떻다고 하는가요? 맛은 제가 볼 땐 더 좋고 아, 네. 그동안 이 저 맛을 여러분들이 봤어요. 그리고 현재 12개 업소, 제빵 제과 업소에서 이 가루쌀을 뭐 1년 또는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죠. 이 가루쌀은 글루텐이 없거든요. 글루틴이 없다.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글루텐이 후리 식품이죠. 야하. 그다음에 구조는 밀하고 비슷하지만 성분은 쌀이니까 네. 밀가루보다는 쌀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당뇨나 당뇨 주변인 그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이게 좋죠. 유용한 좋죠. 그런 음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밀은 소화가 빠르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이게 쭉 올라가죠. 혈당 피크. 피크가 예. 쫙 올라가죠. 네네. 근데 쌀은 소화가 좀 이렇게 완만하죠. 네. 똑같이 이것도 완만하죠. 건강과 질병에도 유용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밀가루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저는 이게 수출 산업화도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셀리악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지럽고 왜 심지어 잘못하면 죽습니다. 네. 셀리악병이 서양 사람들이 많은데 세계 시장이 약 80억 불 규모죠. 오, 80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쌀 가루 형태로 수출할 수도 있고 네, 네. 이걸로 식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영아, 네. 유아, 그다음에 연세 많으신 분들, 네, 네. 병원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죠. 그리고 맛도 일반 밀하고 똑같고 오히려 밀보다 이 가공 적성이라고 그러는데 네, 밀보다 수분 흡수율이 20% 정도 높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더 촉촉하고 더 쫄깃하고 더 부드럽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충분히 지금 저도 먹어보고 싶을 정도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네. 또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까지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난해 100헥타 심었어요. 네. 근데 금년에 20배 늘려서 2,000헥타를 심을 거거든요. 네. 농가까지 전부 단지가 38개 단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러면 연말에 10,000톤이 생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식품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고 만약에 식품업체들이 예를 들어 만두피라든가 다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밀가루 대신 쓰면 되니까. 홍보대사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부쩍 관심이 높아지리라 제가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쌀이 주식이고 또 주요 산업인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농림부도 조사해 보셨을 줄로 아는데 이 양국관리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가요, 실태가? 그 외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유럽 이제 치즈하고 밀 뭐 이런 주요 품목에 대해서 60년대, 70년대에 그 최저 가격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네. 만약에 남게 되면 시장에서 농민들이 이렇게 거래를 하고 네. 남게 되면 제시한 최저 가격으로 정부가 사주겠다. 네. 이렇게 되니까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생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생산이 거의 20-30%가 늘어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어나면 당연히 시중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최저 가격은 보장을 해서 안 팔리면 정부가 사주니까 네. 그걸 믿었는데 대부분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 그 가격이 내려가니까 네. 농업인 소득이 떨어지고 정부는 안 팔리니까 제시한 최저 가격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몇 배가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대부분 유럽의 경우는 수출 국가입니다. 미국에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수출하기 위해서 또 보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재정이 두 배로 들고 네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를 했죠.
두 번째 태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네. 태국에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 농가들한테 제시한 게 쌀 가격을 그 당시 시장 가격보다 약 50%더 1.5배 정도 높게 정부가 수매를 하겠다. 네. 시중에서 안 팔리는 쌀은 정부가 몽땅 수매를 해주겠다, 매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정 생산량만 생산이 됐으면 원래 태국이 세계 쌀의 경우에 제1의 수출국이거든요. 그렇죠. 약 1,000만 톤 이상을 수출을 하거든요. 근데 한 30% 가까이 생산이 늘어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역시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국내 가격을 인위적으로 1.5배 정도 이렇게 50%를 높여놓으니까 네, 네. 수출 가격보다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낫잖아요. 정부가 그렇죠. 사주니까.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계 1위 수출국이었던 게 수출이 약 600만 톤으로 뚝 떨어졌죠. 아하.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볼 땐 손해가. 엄청난 손실을 예, 입힌 예.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정부가 잘 못됐어요. 네. 나중에. 네. 예. 그리고 일본도 네, 네. 일본이 지금 우리랑 구조가 비슷한데 쌀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일본도. 네. 근데 이제 식량 안보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그 쌀 정책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일본도 98년인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98년경에 쌀 가격이 거기는 60kg 현미로 이렇게 유통을 합니다. 네. 60kg 현미로 해서 그 당시 24,000엔 정도까지 갔어요. N요. 예. 24,000엔. 예. 근데 지금 13,000엔으로 오,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네요. 거의 40% 이상 떨어졌죠. 그렇네요. 거의 이게 탄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쌀이 남으면 가격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되게 되면 과잉 기조로 간다는 거는 전문가들 의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맞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민주당은 이른바 이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을 병행하게 되면 즉 생산 조정이라는 걸 하면 쌀의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거에 한 3년씩 3번에 걸쳐서 타작물 재배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해봤어요. 네. 그때 정부가 내린 결론은 음. 타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실제 벼면적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 네.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논에는 벼만 재배하는 게 아니고 한 아니죠. 10% 정도는 네. 농가 스스로 뭐 비닐하우스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채소도 재배하고 특용작물이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콩도 재배도 하고 채소도 재배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작목을 재배합니다. 10% 정도. 그러면 논이 지금 78만 헥타거든요. 그러면 약 8만 헥타를 이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가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다른 거 재배하는 농민도 거기에 관여를 네. 당연히 그쪽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실제 벼면적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입니다. 네. 예.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반대가 커지자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 수정안을 뭐 장관님도 검토를 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검토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는 의무화를 함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벼를 안심하고 재배해도 됩니다 하는 이 네. 신호 네. 이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정안도 기본적으로는 그 의무 매입에 대한 본질을 바꾸지 않은 거기 때문에 네네. 그 요건을 조금 일부 강화하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효과 면에서는 이제 뭐 대동소이하다. 그래서 정부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국민들께서는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쌀 농사 짓지 말고 줄이자 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쌀 수급의 균형을 회복하는 게 이 정부의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 대한 장관님의 이 준비, 대책은 어떤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요 가루쌀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남는 게 약 4만 헥타 정도의 밥쌀 면적을 줄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4만 헥타 정도를 금년에 2천 헥타지만 그 식품업체가 금년에 이제 다 웬만한 식품 기업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하다. 네. 그러면 내년에 당장 몇만 헥타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배 늘리신다고 20배 늘릴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금년 2천 헥타면 내년에 4만 헥타도 심을 수 있는 거죠. 네. 다만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 전제하에 그래서 그걸 매개로 해서 이 가루쌀을 매개로 해서 네. 그걸 이제 전략작물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조사료라고 그래서 소를 키우면 그 풀사료 있죠. 그렇죠. 풀사료를 우리는 대부분 볏짚을 갖고 먹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물 그걸로 했죠. 네. 예. 우리가 1년에 풀사료가 약 500만 톤 필요합니다. 네. 근데 볏짚으로 약 250만 톤을 그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충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조사료를 또 생산을 해요. 네. 이 좁은 국토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께서 참 부지런하시거든요. 알뜰하게 또 활용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약 150만 ton 정도의 조사료를 생산을 합니다. 네. 그리고 100만 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사와요. 수입을 해야 되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 그것도 값이 올랐다, 많이 수입가가. 올라가죠. 예,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그러면 우리 논에서 재배를 하자. 네. 이 조사료라는 거는 벼랑 비슷한 것도 있어서 네네. 벼 재배하듯이 재배를 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이제 사일리즈라고 그래서 그걸 만들면 되는 네. 거거든요. 수확해서 그러면 수입하는 조사료를 줄이게 되니까 네. 결국은 사료 곡물을 줄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결국 국내에서 그것도 식량 작업률을 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7천 헥타를 논에다 재배하는 걸로 해서 그거는 헥타당 약 43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예. 네. 그렇군요.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지금 뭐 하실 말씀이 더 많지만 요약을 해주셨고 가루쌀에 대해서 이 쌀의 공급 과잉을 완화하고 우리의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확실한 대안으로 장관님이 이게 거듭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가루쌀의 산업화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어떻게 우선 하겠다. 네. 그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 기업들이 전부 협의체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금년에 7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가루쌀의 산업화를 지원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15개 업체 정도를 선발을 해서 네. 그 품목별로 약 2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왜냐하면 밀가루로 하던 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 가루쌀 쌀가루를 제공하고 네네. 여러 가지 정부하고 같이 정부 연구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할 건데요. 지금 그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77개 업체에서 맞네요. 많죠. 108개 품목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7.2대 1입니다. 경쟁률이. 네, 경쟁률도 치열하고요. 네, 그래서 네. 금주 중에 이제 선정을 할 건데요. 네. 그러면은 라면도 만들어 보고 국수도 만들어 보고 네. 빵은 뭐 이미 여러 가지 제품 성공을 했으니까. 아까 말씀한 글루틴 프리 맛도 좋고. 그럼요. 예. 이 중에 요 식빵 정도는 글루텐이 좀 들어갑니다. 네네. 밀에는 원래 글루텐이 한 20% 함유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글루텐이 아까 셀리악병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이고 이 건강에. 인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네. 거죠. 근데 그게 없는 거고 네. 요 식빵 정도 많이 부풀리는 것만 한 10% 정도 들어가니까 기존 밀보다는 훨씬 유용한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여러 품목별로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일단 그거를 이제 우리 저 시민들한테 테스트도 해보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은 내년도에 그럼 얼마까지 생산하자. 네. 이렇게 되면은 밥쌀을 줄이면서 균형을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는 거는 쌀 가격을 적정한 선에 유지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에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 제가 볼 때 20만 원 이상 그 정도는 우리 국민들도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던 19년, 20년 흉년으로 20년, 21년 쌀 가격이 21만 원, 22만 원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만 원 이상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세이브되는 재정은 정말로 농업에 우리가 필요한 청년을 육성한다든가 우리가 저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첨단 산업화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원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 발전시키자 이거죠. 네. 네네. 뭐 이 계획들이 잘 실현이 돼서 다음번에 또 모실 때는 그 성과를 저희가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관님 모셔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일요일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성과를 점검했고 그 후속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1박 2일의 방일 성과를 종합 정리해보죠.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의 방일 성과에 대한 해외 유수 언론들의 평가가 매우 좋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행보가 외신들은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일, 특히 이제 한일 간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일 텐데 AP통신은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의 전략적 지도를 바꿀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을 실었고요. BBC 영국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 몇 년간 무너졌던 신뢰관계를 복원할 기회다. 뉴욕타임즈입니다. 오랫동안 경색됐던 한일 관계 해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해빙 조짐이다 라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네. 전략적 지도를 바꾼다. 상당한 평가가 나왔고요. 네. 일본 언론들은 방일 전부터 이 보도가 아주 컸는데 예. 방일 후속 관련 보도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후속 보도가 상당히 훈훈합니다. 이전에도 뭐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방문을 하고 난 이후에 더 훈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일 보편 가치를 공유했다. 글로벌 어젠다의 협력 파트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반긴 일본 언론들은 신뢰관계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된다. 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주 만나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일본을 떠나면서도 강조했던 것이 자주 만나자.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요즘 일본으로 가는 관광객 러시 그야말로 폭발 상태라고 할 정도로 호황인데 우리나라를 찾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경제 효과가 얼마나 된다? 뭐 엄청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이라는 게 뭐 2011년, 2012년 정도를 이야기할 텐데 그때 이 관광객이 또 그 당시 정도로 회복이 된다면 10년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면 5조 2천억 원에 달한다. 5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5조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도 큰 비중을 일본 관광객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방문했을 때 쇼핑을 하죠. 숙박, 식음료를 구매하고 교통 이런 비용들을 다 합하면 5조가 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명동에서 이제 일본어가 좀 들리기 시작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제 생산 자체의 유발 효과가 5조 이상이 되면 네. 우리가 이런 관광업에 종사하는 또 이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무려 3만 개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 거는 지금처럼 경제가 조금 힘들다고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방일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전에 한일 재계 거물들이 대거 참석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직접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주요 연설을 간추려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디지털 전환,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양국 정부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교류하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또 일본 통인 신동빈 롯데 회장 모두 참석을 했고,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주요 경제인이 무려 11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규모 자체가 역대급이네요.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다가 구광모 회장, 최태원 회장, 그리고 또 정의선 회장까지, 여기에 일본 이 케이단렌 회장까지, 여기서 플러스 알파령입니다. 누굽니까? 일본 통인 신동빈 롯데 회장까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모여서 의논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마음껏 만나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겠다. 네네. 그동안 상당히 또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우리 정경련과 일본의 케이단렌 사이가 좀 소원했거든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 도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정경련의 이전에 뭐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또 탈퇴를 한 대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정경련이 이 경제단체의 또 이 대표 간판 기관이 되느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제 가장 수석 자리에 앉은 게 이재용 회장이었는데, 네. 일본 게이단렌 회장과의 이 발언, 오간 대화가 화제가 됐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살아보니까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적은 적을수록 좋다, 명언이죠. 그랬더니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정부가 관계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는 천재이루의 기회다. 천재이루. 참 이게 때면 때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포토 레지스트를 비롯해서 불화수소, 에칭가스, 네. 사실 이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까지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장비들의 또 일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확대 개선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이 연간 3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연 이제 26.9억 달러, 27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죠. 달러죠, 참. 달러입니다. 예, 달러.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일본에 우리가 수출할 내용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중간 부품도 그렇고,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미래를 보고 또 경제, 산업적으로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상당히 또 전기차까지 협력 분야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윤 대통령은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에 일본의 양대 살인 명문대 중에 하나인 게이오대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오부치 전 일본 총리의 연설, 그 대화를 인용을 했죠. 그렇습니다. 자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게이오 대학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용기, 일본어로 이 용기가 육기입니다. 육기를 내자. 육기. 예. 이걸 이야기를 오부치 전 총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주목할 것은 게이오대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1학년 여학생이랬어요. 그렇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제가 뭘 할지 알려주시기 바란다.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명쾌한 답변을 냈습니다. 자,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정상화하려면 자주 만나야 된다. 네. 그러니 학생도 한국을 방문해달라. 이 자리에서 그냥 학생을 초청한 셈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오는 5월의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업저버 자격으로 초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성사되면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회의가 바로 히로시마, 기시다 총리의 지역구입니다. 네. 태어나기는 도쿄에서 태어났지만 지역구는 바로 히로시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히로시마가 어떤 곳입니까? 원폭이 투하됐던 곳이 아닙니까? 많은 우리 조선인들의 희생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의기투합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입니다. 헤리티지인가요?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일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다면은 G8, G7에서 한국이 추가된 G8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미국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을 테고, 일본이 이번에는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관계가 이제 시작점이 된 만큼 G8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 방일 성과 종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